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재난 참사 피해 지원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재난 발생 후 수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직접 보고 겪은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피해 지원 실태도 들여다봅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에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를 다룹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조준하는 쟁점과 특히 대법원 국감에 대해 법원과 여야 정치권의 시각차를 살펴보고 국감 때마다 증인 채택권으로 진담을 빼는 경제 산업 이슈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이하는 동안 국내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들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줄곧 지적된 문제점들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은 희생자 수습을 비롯한 참사 관리 체계 부재와 공무원들의 냉담한 대응, 쏟아지는 혐오 발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한 의료 지원과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합니다. 지난 9월 19일 재난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증언한 내용입니다. 소방, 경찰, 행정공무원들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 유가족들 앞에서 침묵해야 될 듯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도청에 있는 국장은 국토부 장관 옆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다 여론의 국면을 맞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가장 늦게 찾아 장례를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저희가 처음으로 받았던 전화가 자동차 보관소에 있는 그 차를 가져가라는 전화였습니다. 신속한 대응보다는 서류 규정이 얽혀서 유가족들을 지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데 현장을 지우는 것은 정말 그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다발성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액의 치료비 문제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라우마 치료 부분은 사고 초기부터 수차례 광주광역시청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청은 관련 센터 상담사에 일회성 강의로 답했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길 때 나비 호흡법을 하라는 기가 차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참사의 추모식에 쓰인 비용에 대해 광주시청과 본구청이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이 참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지자체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찾는 것도 결국 유가족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가족을 잃어버린 우리가 사상집 노동부를 쫓아다니며 문제를 해결되라고 해야 합니까? 7월 20일에는 화성의 독립장난식터에서 지원을 중단하라며 화성시를 찾아왔습니다. 시점 분량소 옮기고 모듈 리셋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참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하니 정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9월 30일 참사로 딸 상은 씨를 잃은 강선희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오후 12시쯤에야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상은 씨가 첫 번째 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을 기록한 구급일지 열람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이제 그때 참사가 난 거를 인지를 했고 정신없이 올라왔죠. 병원에 올라오고. 그때 상황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서 뭐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을 찾아보려고 가는 중에 한 12시쯤 넘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경찰서에서의 상은이인 것 같다. 강 씨는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실종 신고를 요구하며 가족들을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사망진단서가 필요했지만 병원 외부에서 숨진 대다수의 희생자들은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에게 대체 서류에 대해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 중에는 참사 당일 그 현장에서 가족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도 무조건 이제 분리를 시킨 거, 실종 신고해라. 네,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옆에 있는데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구급일지를 달라. 구급일지가 없으면 이제 바디캠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알아보겠다라고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도 그 구급일지는 받아볼 수 없었거든요. 최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위원들이 임명됐지만 유족들은 기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도 활동기간 조사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드디어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대통령의 특조위원 임명이 늦춰지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진상조사가 막 시작되었지만 먼저 이 길을 걸었던 다른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령과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너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그러니까 감히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저희보다도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좀 불안해요.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특조위가 이제 임명이 돼서 저 전원회의가 시작이 됐지만 어디까지 저희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월호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 참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일 먼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신고가 최소한 3번 이상이었고 11건이라고 알고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보내면서까지 그 위험 경고를 알려줬는데 왜 도대체 나가지 않은 건지, 왜 10시 15분에 참사가 났는데 그 다음날까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재난 대응은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피해자의 권리와 책임 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나 관련된 기관들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리고 밝히는 과정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부재한데 국제 기준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무너졌을 때 이거를 고쳐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들은 있는데 피해자들의 욕구가 뭔지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그 바라는 바를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산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장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학교 가야 할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 적어도 제가 겪었던 그동안의 참사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 또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스텔라 데이지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행안부에서 매일 발행하는 재난 소식에는 스텔라 데이지오 그 관련된 소식이 제일 위에 계속 전해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난이 아니냐라고 정부에 물었을 때 정부 관계자들도 잘 모르겠는, 외교부도 잘 모르겠고 해수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이 공무원의 내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난이라든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재난 시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가 없어요.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한테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월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일단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보상금을 주고 끝내려고 들잖아요. 대구 지하철 생존자들이 불 속에서 나왔으니까 지하 2층, 3층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말을 헷갈리고 그럴까 그래서 MRI를 찍어서 스크린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지원 안 해줬어요. 주관했던 교수님의 개인 연구비로 그거를 다 찍었어요. 정기적으로 5년을 찍으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무조건 뭐 좋아질 거야.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게 아니라. 올해 23주기를 맞은 9.11 테러. 생존자를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국의 모습은 분명 우리와 다릅니다. 9.11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다가 살아서 나왔는데 살아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훈련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맨하탄이라는 데를 바라만 봐도 토하니까 자기는 그 동네는 못 살겠다. 떠돌아야 되는데 떠돌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주더라고요. 뉴욕시에 있는 모든 시립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 먼지를 안 먹은 사람이 없는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 더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는 얼만큼이고 이거 검진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9.11에 관련됐다 라고 본인이 느끼는 사람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치료해주고 검진하고 기록을 남겨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혐오와 차별 발언 등 재난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대해 조나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재난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 발언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부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하거나 유가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등 반인륜적인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이는 이들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언론에서도 그 배후를 추적하는 등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불과 며칠 전에도 저희 취재진이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이죠. 시청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한 시민이 그 앞을 지나가며 유가족들을 조롱한 건데요. 워낙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은 터라 동요하는 유가족들은 없었지만 씁쓸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왜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가요? 네, 우선 배보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관리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재난에 있어서 배보상 절차만 돌입하면 혐오적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유가족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는 듯한 여론이 조성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언론이 조장하고 있다는 게 유가족들의 지적입니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 갑자기 보험금이나 보상금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 예인데요. 또한 보험금과 국민성금을 포함한 금액이 마치 배상금인 양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진상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른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가 정권 보호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보상이든 배상이든 그 자체로는 어느 정권과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의 경우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재난 참사와 관련한 국제 기준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지지를 정부나 행안위에서 했다면 그런 2차 가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같이 이렇게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혐오나 어떤 조롱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을 2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공무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어떤 일반 시민이 됐건 그런 식의 접근을 하거나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것이고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그 입장 표명에 걸맞는 어떤 정부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저희의 인식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추모 또한 재난 피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것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애도와 추모가 중요한데요. 국가가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추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관련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늘 접촉해서 익숙해지도록 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마다 소방관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때 어떻게 다쳤는데 어땠고 그때 생존한 사람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전람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머 그래 우리가 도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시민들한테 생겨요. 해마다. 어머 저 소방관이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변했을까.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러면서 익숙해지니까 도와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추고 쉬쉬할 게 아니라 개방하고 공감하는 추모 문화가 우리도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올해 국감의 주요 의제와 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 석 기자, 현재 여의도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감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죠. 이번 국감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약 한 달여간의 대장정이 지난 월요일부터 막을 올렸죠. 여야가 한 차례 지금 전반전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에서 802곳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면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감 이후 여야 정쟁이 더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주요 쟁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먼저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임성근 해병대 소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고리로 특검법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좌절된 후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지금 국감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건데 국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국감 당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해당 업체 대표를 국감장에 출석을 시키겠다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그 성수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일단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고 11월엔 더 강한 특검법을 내놓겠다 벼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간보기 위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에 더 강한 특검법을 내놓겠다. 이 11월에 큰 이벤트가 있는 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대표를 두고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총 7개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중교사 혐의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여당 의견이었고 반면에 야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계속 받고 있어서 병합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법원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 명의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을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병합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재판하면서? 뭐 제가 재판 예전에 하고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그렇죠. 한꺼번에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양영 위원장님도 혹시 재판하시면서 이런 경우 케이스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지만은 뭐 네. 사건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닐 것도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요? 피고인이? 예, 그것이 뭐 일주일 내 토요일 일요일은 아닐 것이고요. 뭐 그것이 네. 뭐 불가능하고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 좀 이례적인 것은 피고인은 사실- 그럼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생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고인은? 예, 네, 뭐 피고인은 구체적인-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기소됐는데 분리 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 받으러 다닌다고 쳐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재판이 너무 많이 열리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재판을 모아서 병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받고 있는 혐의랑 재판이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집중심리제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보도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대장동 비리 등으로 400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도 통상적으로 긴 수준을 넘어서 50명씩 증인이 신청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병합까지 다 받아줘 버리면은 재판이 지금 현재 추세로 했을 때 증인 숫자를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뭐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이랑 참고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이고요. 야당이 주요 타깃으로 설정한 이슈 중 하나가 공천 개입 의혹인데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겨냥하고 있고 또 다른 격전지 운영위원회도 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서 김 여사 관련 증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불경기 난국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제계와 산업계, 금융계, 정보통신업계도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대기업보다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이 플랫폼 업체나 유통기업 같은 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 여름 휴가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TMF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정무위와 환노위에서 출석을 요청받았고요. 특히 환노위에선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 이 임금체불 관련 문제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산좌의 최종 명단에서 빠졌는데 대신 조성호 전 공영 홈쇼핑 대표를 불렀습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책하기 위해서였고요. TMF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정관 베스트커머스 대표와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 등 피해 판매자도 증인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도 요즘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외식업계가 매장과 배달의 메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원인도 집중 분석합니다. 피터얀 반대피트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 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쿠팡이츠의 모회사 쿠팡의 강한승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서 주요 배달앱 3사가 모두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과방위는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이 역대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긴 이름만큼이나 증인은 108명, 그리고 참고인이 54명 등 총 162명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매 과방위 국감에서 볼 수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장은 이번 명단에서 좀 빠졌습니다. 대신 올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이들 자리를 채웠는데요. 김경은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아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 총괄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과방위는 이런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세와 딥페이크, OTT 요금 논란 등 현안을 집중 질의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위기를 버티고 있는 대기업으로부터도 들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IT 대기업을 상대로는 규제책을 마련을 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나 탄소 중립 정책,
그다음에 전기차 사업 등에는 힘을 또 실어줘야겠죠. 그런데 전영현 삼성 DS 부문장 부회장과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산자위 참고인에서 돌연 빠지게 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또 빚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불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감 시즌에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나 재계나 긴장감이 고조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수십 년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일 무료 배식 봉사를 진행하는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하종 신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떠났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귀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됐습니다. 여기서 안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안나의 집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숙인 활동하고 있고 성남에서 가출 애들, 고아들, 버림받은 애들, 청소년 기관 9군데 있습니다. 길에서 있는 사람, 애들이든 어른이든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안나의 집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녔을 때 도양철학 공부했습니다. 도양철학 공부하면서 특별하게 한국, 일본, 중국 관심이 있어서 또 공부하다가 김대건 신부님 덕분에 한국 알게 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전주교 신부입니다. 오블라티 선교 수도회 소속 신부입니다. 우리 수도원, 오블라티 수도원 목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1991년 알아봤는데 어려운 사람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경기도 성남시 가난한 사람 많다. 정보 받아서 1992년 서남으로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와서 2년 동안 어학단, 한국말 배우러 어학단 다녔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서남으로 왔습니다. 급식소 봉사 시작했어요. 매일 무료 배식을 진행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나의 집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을 위해서 여기 봉사하고 있고 위기 전선을 위해서 따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아침 8시 반 출근하고 출근하자마자 애들 집 방문합니다. 단기 쉼터, 전장기 쉼터, 처리지원관, 공동생활가정 오전 방문하고 있고 집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 자리든지 직원 괜찮은지 알아보고 10시 반 정도
여기 건물 들어와서 법인 사무실 가서 엔전일 해요. 오전 12시 식사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여기 들어와서 주방 안에 들어와서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방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식 봉사 말고 다른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예. 사업을 좀 운영하고 계세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관 9군데 있습니다. 아직 일일쉼도 있고 단기쉼도 주장기쉼도 자립정관, 쉐링하우스, 생활가정에 집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마다 아이덴티티 달라요. 그래서 오전 애들 집 많이 신경 쓰고 오후 급식소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1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우리나라에서 가정박 청소년 25만 명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 한 대 있어서 아짓이라고 합니다. 애들 시켜주는 트럭. 그 버스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길에서 나가서 가출 애들, 어린 애들, 위기청소년 애들 만나서 상담하고 도와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 7시 끝나면 아짓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퇴근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앞 옆에 샤워실, 이발소, 옷 나누기. 길에서 있는 사람 기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샤워하고 이발하고 옷 주고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깨끗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어요. 월요일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와서 상담해 드리고 화요일날 진료소, 내과, 치과, 정신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수요일날 알코올 교육, 다른 날 목요일날 도박 교육, 인문학교, 음악 테라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간단하게 식사 드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좀 더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명절에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안내진 무조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무조건. 설날이든 추석이든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든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명절 있었는데 그날 당일날 527명 왔습니다. 그날 여기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입니다. 좀 투표 날이라서 좀 신경 써요. 음악회하고 선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좀 당연하게 음식 잘 만들고 떡 드리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선물 음악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을까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나라 사회복지시설도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못하게 했습니다.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계획 지키면서 이 안에서 식사하지 못했지만 이 안에서 음식 준비하고 도시락 싸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 바깥에 기다리면서 도시락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급식소 문을 닫기 때문에 여기에서 800명, 900명 거의 매일 왔습니다. 다른 데 식사 못해서.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어요. 왜냐면 요리팀 있고 포장하는 팀 있고 바깥에 시키는 팀 있고 안내하는 팀. 왜냐면 800명 오면 조심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팀이 있었어요. 네 팀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고 봉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안나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몇 시간 있으세요? 너무 기억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안나 집 아름다운 집이 있지만 아름다운 분 많아서 안나 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 있으면서 기적과 같은 일 너무 많이 봤고 거의 매일 봤습니다. 너무 매일 봤어요. 추석날
코마 7살 코마 와서 저한테 전돈 주면서 시모님 이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 주세요. 너무너무 감동받고 예쁘고 그 친구 꼬마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다른 것 먹지 않고 모여서 어려운 사람 생각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어렵으실까요? 많아요. 안내집 근집이요, 근시설이요. 하루 500명 여기씩 사고 청소년 애들 100명 정도 키우고 있고 직원 50명 넘게 있고 봉사자 매월 1,200명, 400명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집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제일 걱정하는 것 경제적으로 나라 보조금 40%만 일어서 다른 것 후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저한테 제일 행복한 날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그날 문을 닫고 집에 가서 기도실 돌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안전하게 끝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저한테 가장 불안한 시간 1월 1일 날 다른 날 아침 아이고 올해도 시작해야지 후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후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여기 식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신부님이 앞으로 꿈꾸시는 세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바라는 것 안내집 문을 닫고 싶습니다. 어느 날 와서 아무도 없어서 너무 반가워요. 아무도 없고 문을 잠기고 열쇠 버리고 어려운 사람 없는 세상 사회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올바르지 않아요. 가출 애들, 버림받은 애들, 독거노인, 노숙인 있으면 사회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부모님도 실패했습니다. 이걸 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 어려운 사람 없는 사회 꿈하고 바라고 그런 사회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상속법과 관련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많았죠. 얼마 전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지난 8월 8일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완벽한 상속을 통해서도 이 구하라법의 의의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상속권 상실제도, 일명 구하라법이 갖는 의미와 이후 이뤄지는 상속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김도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상속권 상실제도,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지난 8월 8일에 통과했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고 구하라 씨가 2019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20대, 21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소위 구하라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상속권 상실 제도를 발의를 했었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혹시 통과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2대에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영교 의원님 등이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를 하였고요. 사회적으로도 구하라법의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구하라 씨 사태뿐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사건에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 청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사회적 움직임이 거센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이 상속권 상실 제도와 저희가 말하는 구하라법이 다르다고요. 네, 보통 상속권 상실 제도와 구하라법을 혼용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두 법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자는 것으로서 고 구하라 씨의 경우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것과 같이 중대하게 보아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상속권 상실 제도도 상속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로서 직계 존속에 한정한 구하라법보다 그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하라법의 경우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 결격자로서 당연히 상속인 자격이 박탈이 되지만 상속권 상실 제도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 등을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을 확인받아야만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이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 중 어느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보면 상속권 상실 제도에 가깝지만 구하라법의 내용도 반영한 것이라서 사실상 두 개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 개정안, 즉 상속권 상실 제도를 살펴보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단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로 한정하고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그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직계 존속에 한정이 되고 특히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도 미성년자에 한정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구하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미성년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굳이 그 대상을 미성년자로 축소하는 것은 현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해태나 중대한 범죄 등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본인을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상속을 받지 않도록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셨는데 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이러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사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서 그 유언의 진정성, 객관성 등이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다. 공정위를 만나러 간다는 게 쉽지 않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도 법원의 검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유언 외에도 유언 대용 신탁 등으로 상속 설계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의 방식을 공정증서에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상속인의 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면 이를 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추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게 되신 경우에는 이 개정민법 제1004조의 이 제3항에 따라서 이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으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공동상속인조차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민법 제1004조의 이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상속에 관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또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를 상속권 상실의 기준으로 할지, 예를 들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과연 한 번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것인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대 등 범죄 행위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과연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쌓이고 이를 통해서 상속권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법원에서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이 상실됐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이 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그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상속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속 재산을 관리해 줄 상속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 등은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통과된 상속권 상실 제도는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국민적 염원이 담긴 법이다 보니 저희도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법이란 것이 제정되고 이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 부칙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2024년 4월 25일은 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관해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로서 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2026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이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권 상실제도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 구하라 씨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양육이나 부양을 받지 않았음에도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상속법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목소리를 냈고 이제야 상속권 상실제도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디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그리고 억울한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